설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난다. 우리는 세 종류의 집에서 산다. 어릴 적 살아봤던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 싶은 꿈의 집.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해외과학의 도서관의 사서 K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건축가 김진애님의 인생을 바꾸는 건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김진에너지 혹은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저자인 김진애 건축가님은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기운나게 하는 자유인이자 정치인이기도 하죠. 또한 스스로는 스스로를 도시 전문가로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정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온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쓴 훈련된 실사구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진애님은 20대에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30대에는 미국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포럼을 창업했고 40대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이름을 올리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50대에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의 토건정책에 맞서는 정치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왜 공부하는가? 한 번은 독해져라. 여자의 독서.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이 집은 누구인가 등 30여 권이 넘는 활발한 집필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배우거나 건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는 그녀의 이야기는 여행, 공간, 도시,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것처럼 짓는 건축은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자의 책에서는 그 시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적인 요소들이 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를 위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건축적인 부분이 참 많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문에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때때론 지루하게 느껴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축 덕후인 저 K에게는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저자 김진애님은 공간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깊이 성찰하며 밖으로는 정치, 도시 설계 등의 공공활동, 다시 말해 건축적인 부분에 대한 성찰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방대한 저술을 펼치며 더 나은 삶과 그 환경을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자신의 깊은 욕구와 불만까지 선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진애 씨는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라는 것이 건물을 짓는 사람을 뜻하기는 하지만 건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짓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건축가이니까요. 또한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리라 단호하게 말하며 우리 모두에게 부디 깨어나자고 우리 공간을 깨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길을 잃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억 속의 집, 지금 사는 집, 그리고 바라는 꿈의 집이 그것들인데요. 그래서 집, 동네, 도시는 사람의 역사를 담게 된다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일상에서도 널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으며 낯선 도시를 탐험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세상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죠. 김진애님은 그 탐험의 여정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데요. 공간과 시간을 잘 배치하는 것이죠. 점과 선, 그리고 면을 이어서 그녀만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볼 만한 장소에 점을 찍고 방문해 보아야 할 거리에는 선을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고찰해 보아야 할 곳은 면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여유롭게
그리고 새롭게 낯선 공간을 맛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이 여행 스킬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보자면 발표하는 건축보다 이야기하는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건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유독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대화에도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좋은 건축, 훌륭한 건축일수록 그 공간을 사용한 사람을 잘 담아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그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물 하나하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고 그렇기에 건축가는 건물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많은 건축가들이 그러한 의미를 잘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한 표현은 자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잘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듬는 방법은 바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통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통과 발표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발표를 하는 삶을 살고 있지 토론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소통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훈련들이 쌓여 자신만의 무기가 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좋은 건축을 할 수 없겠죠. 좋은 건축가라고 할 수 없겠죠.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다른 사람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소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서운해하지 말고 말로 하고 서로 간의 교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인 우리 모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교감하고 남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사람 간의 온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건축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책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며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계속 만나보아요. 실제 건축 수업은 어느 누구에게나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기량을 펼치는 것도 건축 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창조, 상상, 소통, 구성과 구축, 팀워크, 감성의 훈련 때문일 것입니다. 제 소망 중 하나는 초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건축, 도시, 환경, 디자인을 아우르는 공간 학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꽉 짜인 지식 주입식 공부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공부 습관을 기르게 해줄 수 있을 것이거든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고 역동적인 탐험 의식을 길러주고 풍부한 감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서 부족하다고 자주 지적되는 역량들입니다. 대학에서도 역시 공간 상상 학습이 필수 과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교양 과목으로서의 건축학 개론이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개론 그 이상의 학습을 꿈꾸어 보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다시 거론할 테지만 저는 한때 카이스트에서 도시 상상이라는 과목을 디자인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며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런 상상 훈련이 참으로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뜻깊게 만들어줍니다. 건축을 하고 싶었던 분들,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쓸모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이 책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일, 창조적인 일, 복잡한 일을 헤쳐나가는 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소통하는 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책은 4부, 30가지의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핵심이 되는 훈련만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차례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을 골라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부는 탐험하는 건축입니다. 인생은 탐험의 여정입니다. 호기심과 동경, 떠남과 만남, 첫 경험의 떨림과 재체험의 깊이를 오가고 모르는 길을 걸으며 모퉁이에서 나타날 새로운 장면에 설레는 끝없는 여행이죠. 우리가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세계는 그 무한한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건축은 탐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장은 새로운 영감을 던져줍니다. 길을 잃어보는 용기에서부터 익숙한 우리 집을 탐험하는 방식, 생전 모르던 공간의 단서를 발견하는 방식까지 탐험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세계가 펼쳐주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재미를 익히고 관찰하고 단서를 찾으며 우리 스스로 능숙한 탐정이 되어 봅시다. 2부는 통하는 건축입니다. 사람들과 통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통하며 살면 인생이 풍부해지듯 통하며 건축해야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하기만큼 어려운 과제 또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하기와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소통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할 기량입니다. 어떻게 입을 열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토론하고 자신을 기록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의 역량을 결집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 우리의 소통 역량을 마스터해 봅시다. 3부는 짓는 건축입니다. 짓다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글을 짓고 시를 짓습니다. 또 옷을 짓고 약을 짓고 밥을 짓습니다. 왜 짓다라는 행위의 대상은 이렇게 다양할까요? 왜 우리는 짓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일까요? 짓는 행위는 그 안에 구조적인 과정이 녹아 있으며 창조를 하는 행위입니다. 창조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엮고 절차를 잘 관리해야 지을 수 있지요. 짓는 방법을 습득해 봅시다.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얼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디테일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등 짓기의 기본기는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단순한 데에서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짓기 능력을 키워봅시다. 4부는 느끼는 건축입니다. 느낌이란 감성이고 감성은 본능적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느끼기엔 이유가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감성은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오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끼기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 이 훈련은 우리가 어린 시절 풍부하게 가졌던 느끼는 능력을 잃지 않고 다시 떠올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풍부하던 그 느끼는 능력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어느새 멈춰져 있음을 한탄할 때가 많으시죠. 관건은 알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 느껴야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오감을 발동시키며 상상력을 키워봅시다. 느끼는 기쁨을 만끽해 봅시다. 이 책은 일상의 습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만큼 그야말로 일상의 소재가 아닐 수 없죠. 매일매일이 공부이고 순간순간이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부도 학교 공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학습이 동반되지 않으면 통찰력과 순발력과 추진력과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피가 도는 생생함과 땀 흘리는 절박감이 떨어집니다. 현장의 학습, 일상의 학습이 그리 중요한 이유이죠. 현장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 하나의 현장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안테나를 발동시키고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해보고 우리의 오감을 작동해보고 우리의 체험과 생각을 세상과 소통해보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의문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공부에 피가 돌고 살이 붙게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자라기를 넘어 순간순간 자라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라기 습관을 몸에 익히면 저도 모르게 어느덧 훌쩍 자라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라는 여정이 아닐까요? 길을 잃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라 알고 있던 것을 잃어보는 것이다. 길을 찾는 것은 곧 자신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길을 찾으려는가? 편한 길, 넓은 길, 밝은 길, 쉬운 길, 확실한 길을 찾는가?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가? 길을 잃을까봐 무서운가? 그 이전에 과감하게 길을 잃어보자. 길을 잃는다는 건 잃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찾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단서는 어디에 있는가? 위험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가?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만약 여기 다시 이곳에 온다면 확실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이곳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곳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즐거움이 바로 길을 잃어보는 즐거움이다. 길을 잃고 또 길을 찾는 과정에서 공간, 장소, 생활, 사람, 그리고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다. 실수를 통해 얻어지는 진짜 지식, 모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짜 체험이 길을 잃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그 유명한 영화 본 시리즈 3편 중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다. 동명의 추리소설에서 다시 태어난 액션 영화다. 나는 이 소설을 쓴 작가 로버트 러드럼에게 홀딱 반해서 그가 쓴 거의 모든 소설을 찾아 읽었다. 주로 해외 여행길에 비행기 안에서 읽곤 했는데 공항 책방에서 한 권 사서 비행기에 오르면 시간 감각을 없애기에 그만이다. 그 중에서도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이 세 권은 압권 중의 압권이다. 원작 작가도 직접 시나리오 작업에 가담하면서 영화는 21세기다운 스토리로 재구성되었으나 근본적인 모티브는 같다. 총격 부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첩보 요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다니는 내용이다. 유일한 단서는 치료 중 자신의 엉덩이 속에서 발견한 쪽지 하나다. 제네바, 파리, 런던, 베트남, 알프스, 뉴욕, 워싱턴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특히 도시에서의 길찾기, 곧 살아남기가 흥미롭고 주인공 본이 진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첩보 요원 임무에 의해 주입된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것이 묘미이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탐험하는 과정이 마치 바흐의 푸가처럼 얽히고 설킨다. 길을 잃는 것은 자신이라 알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길이다. 길을 찾는 것은 곧 자신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정의한 이 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추리소설이다. 공전에 히트를 친 댄 브라운의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 이 역시 공간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발상이 독자를 매혹했던 것이 아닐까. 성서의 비밀이 2000년 동안 그 어느 공간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구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 소설 덕분에 중국계 미국 건축가 I.M. 페이가 설계한 피라미드 모양의 새 루브르 박물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지도 모르겠다. 길찾기에 숨어있는 추리 행위란 그렇게 매혹적인 것이다. 나는 길을 잃다가 내가 모르고 있던 한 건축가를 우연히 발견했던 적이 있다. 카를로 스카르파라는 이탈리아 건축가로 건축의 시인이라 평가받는 건축가이다. 콘크리트, 철제 등 현대적인 재료를 수공예적인 디테일을 통해 감수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창조하여 새로운 이탈리아적 건축의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학들에게 건축적인 영감을 선사했다. IMT 유학 시절에 보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는 행운이 있었다. 길을 잃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처음 가보는 유럽, 게다가 홀로 하는 여행이니 준비를 열심히 했던 셈이다. 오스트리아 친구가 밀라노와 베니스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인 비센차와 베로나를 꼭 들러보기를 권했다. 비센차는 팔라디오의 고향 도시이니 꼭 보고,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로도 유명하거니와 무엇보다 여름밤에 원형 극장에서 야외 오페라를 공연하니 그것도 꼭 보라고 권했다. 나는 베로나에서 나비 무인을 봤다. 오페라 자체보다 도시 전체에 가득한 축제 분위기가 더욱 생생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비센차에서 팔라디오의 최고의 걸작인 올림픽 극장을 보러 갔다. 신통방통한 공간 발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감동을 시키려 길을 걷다 옆에 있는 한 바실리카 건물에 들어갔다. 1층 일부와 작은 옥외 공간에 설치된 전시 공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나는 단순한 조형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보고 이탈리아의 디자인 능력은 참으로 뛰어나구나 느꼈다. 베로나에서는 강가를 한가롭게 걷다가 우연히 카스텔베키오 박물관에 들어갔다. 오페라를 보려던 나의 일정에 없던 우연한 일이었다. 그저 소도시의 작은 박물관일 거라 여겼던 이 박물관에서 받은 충격은 무척 컸다. 늦은 오후에 긴 그림자가 떨어지는 공간을 거닐며 나는 이탈리아의 그 무엇이 이처럼 단순해서 더 큰 디자인 파워를 만드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돌아와서 학교 친구와 여행 소감을 나누다가 드디어 이 공간들을 설계한 건축가 스카르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친구는 아니 어떻게 여태껏 스카르파를 모르냐고 웃었다. MIT 교수 중 한 사람이 스카르파 광신도에 가깝다는데 나는 그 교수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라 완전히 놓쳤던 셈이다. 얼마나 다행이랴.
건축을 직접 만남으로써 한 건축가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길을 잃다 우연히 겪은 고귀한 체험인 것이다. 나는 지금도 자주 길을 잃는다. 물론 다분히 의도적으로 말이다. 고속도로 외에는 미리 지도를 보지 않는다. GPS를 끄고 모바일 지도도 찾지 않는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운전대를 꺾는다. 시간이 남으면 돌아가더라도 작은 길을 택한다. 시간이 더 있다 싶으면 차를 세우고 주변 골목을 걸어온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여러 동네를 알게 되었다. 서울은 내게 꽤 친숙한 도시이지만 작은 동네에서는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런 가운데 내가 발견한 맛있는 동네들은 꽤 많다.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서울의 인사동, 삼청동, 가회동 등은 물론이고 서울의 보통 동네인 옥수동, 봉천동, 성수동, 보문동, 우면동, 황학동, 보광동, 성북동, 신수동, 염리동 등등.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방도시의 동네로 전주 교동, 인천 차이나타운, 경주 쪽샘마을, 제주 조천마을 등 아쉬운 점이라면 이런 맛깔스러운 동네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이다.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최고다. 혼자 다녀야 진짜 길을 잃어볼 수 있다. 수많은 여행 중에서도 혼자 했던 여행이 기억에 남고 길을 잃었던 여행은 더욱 깊이 기억에 남는다. 워낙 그룹 여행이 대세이지만 일행이 가는 그룹 여행에서도 되도록 혼자만의 길 잃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꽤 오래전 아직 중국 개방이 안 되어 있던 무렵 30여 명의 미국인, 중국인들과 한 달간 중국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의 중국은 마치 오지와 같은 느낌이었고 사회주의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작용했던 터라 우리는 항상 같이 다녔다. 여행의 열흘째, 나는 결국 못 참고 혼자 길을 택했다. 물의 도시 스주에서 호텔로 들어가는 여정이 자유시간으로 주어졌는데 나는 그룹을 제쳐버리고 혼자 나섰다. 두어 시간 운하를 헤집고 골목길을 걸으며 겨우 호텔을 찾았는데 한적한 길을 걷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순간이 그 여행에서 최고의 체험 중 하나가 되었다. 혼자서 못 가보는 곳도 있다. 특히 여자는 불안하다. 나는 뉴욕시의 할렘가를 차 안에서 그것도 일부밖에 못 봤다. 미국 도시들에서는 번화한 다운타운 외에는 혼자 걷기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다른 도시들도 북적거리는 곳이 아니면 그리 안전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나의 방침은 이렇다. 길에 혼자 걷는 사람이 있는 곳, 특히 아줌마, 할머니, 어린이가 있으면 안심하고 탐험하자.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나는 이런 마음으로 걸었다. 관광객의 눈이 아니라 주민의 눈으로 몽마르트를 본 셈이다. 한 번은 지하철을 잘못 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외에 혼자 내리게 되었는데 내친 김에 지도에 찍어둔 근처 유치원을 보기로 했다. 으스스하게 흐린 일요일 오전에 이 한적한 교외에는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었다. 주변에 집 한 채 없는 시골 풍경이 이어졌다. 유치원 근처이니 설마 무슨 일 있으랴 하고 갈대밭 사이를 걸어 유치원을 찾기는 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다시 한적한 교외역에 돌아와 오지 않는 지하철을 기다리자니 기분은 더욱 으스스해지기 시작했다. 저쪽 길에서 10살 정도의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의젓하게 자전거를 주차시키고 역으로 들어왔다. 마음이 푹 놓였다. 주변을 돌아보니 역 뒤에 빈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영락없는 주차장이었다. 아하, 이게 바로 파크앤라이드구나. 그렇게 보니 주중이면 어떤 장면들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었다. 바쁜 통근인들, 남편을 태워다 줄 아내들,
학생 자녀를 배웅해줄 부모들, 바쁜 뽀뽀, 반갑게 얼싸안는 장면들이 연상되면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여행에서 길을 잃어보기란 쉽고도 어렵다. 길을 잘 모르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잃기 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길을 모르니 불안해서 잃지 않으려 온갖 애를 쓰게 되는 것이다. 나의 방침은 이렇다. 찾아볼 곳 몇 군데에 점만 찍어놓고 사이사이에서는 길을 잃는다. 머릿속에 미리 대충 지도를 그려놓는다. 남쪽에 어디 어디, 북쪽에 어디 어디, 큰 길 따라 어디 어디 하는 식이다. 나머지는 온전하게 다리와 체력에 맡긴다. 정 피곤해지면 택시를 타리라 마음먹는다. 이렇게 해서 체험한 도시들이 무척 많다. 이탈리아 소도시들은 어디나 발로 체험하기 좋고 길 잃을 위험도 별로 없다. 조금만 걸으면 광장이 있어 방향 감각을 찾기 쉽기 때문이다. 시에나의 체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 도시 전체에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골목골목을 누비다가 캄프에 도착했을 때에는 햇살이 높아진 9시, 사람들로 시끌시끌해지며 커피 향기와 빵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도시가 삶으로 깨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점, 선, 면을 대충 그려두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점이라면 특정한 건물이나 랜드마크가 되는 광장 같은 곳이다. 선은 길게 늘어선 거리이다. 어느 도시에나 유명한 거리가 꼭 있게 마련이다. 면은 동네다. 특색 있는 색깔을 가진 동네가 곳곳에 있다. 이미 모든 독자들은 나름대로 점, 선, 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맵이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맵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고 길을 찾는다. 길을 잃어볼수록, 길을 찾아보려고 애써볼수록 우리의 이미지 맵은 선명하고 다양하고 풍성해진다. 마음으로 보면 새삼 보인다.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건축.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영화 아바타의 주제곡 제목이 I See You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 레오나 루이스의 노래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황홀경을 성사한다. 영화 속에서 나비족들이 만나 인사하는 말이 I see you이고 아바타 제이크와 나비족 네이티리가 드디어 교감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하는 말도 I see you다. 본다라는 말만큼 많이 쓰이는 말이 있을까? 우리는 수없는 대상들을 본다. 건축도 본다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보고 있을까? 나비족이 이야기한 I see you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통하는 것을 말한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자연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생명체들이 어떻게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왜 하나의 시작인지, 하나하나의 자연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은 그 세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영혼의 나무는 모든 생명이 얽혀 있음을, 생명체는 나고 가는 삶을 반복하지만 생명의 영혼은 지속되고 있음을, 서로 이어져 있는 영혼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아니, 상징일 뿐 아니라 실체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런 생명의 네트워크, 영혼의 네트워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건축, 지구라는 이 큰 세계의 한 생명체로서의 건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이어주는 건축, 이들이 서로서로 이어져 있는 큰 세계,
이런 마음으로 건축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건축을 봅니까? 물론 건축은 봅니다. 그러나 건축은 보는 그 이상입니다. 건축을 씁니다. 건축을 느낍니다. 건축의 마음을 읽습니다. 건축을 구상한 사람, 지은 사람, 기술을 만든 사람, 쓰는 사람, 고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립니다. 건축을 만든 그 시대의 길을 느낍니다. 건축이 목격해온 시간의 흔적을 읽습니다. 건축을 통해 사람이 무엇을 담으려고 했나,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 무엇을 헤아리고자 했나, 감히 무엇을 이루려고 했나 엿봅니다. 호기심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건축은 봅니다. 다만 보는 넓이와 보는 깊이는 무한합니다. 부디 아는 만큼 보인다를 기억하십시오. 느끼는 만큼 알면 커진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르다. 역시 잊지 마십시오. 부디 건축을 보십시오. 보는 그 이상으로 건축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건축을 본다. 미술 작품은 미술관이나 작가의 작업실에 가야 체험할 수 있고, 음악은 연주회에 가거나 CD를 틀어야 하고, 퍼포먼스 예술은 더욱이 그 시간을 맞추어야 접할 수 있다. 반면 건축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볼 수 있기에 외려 우리는 둔감해지는 건지도 모른다. 건축 공부를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내가 주는 쪽지 문제가 있다. 어떤 건물도 좋다. 좋아서건 싫어서건, 주목할 만해서건 주목이 안 되어서건 관찰한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는 간단한 쪽지 문제다. 내가 주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조사하러 간다고 공연히 모자 쓰고 카메라 둘러매고 스케치북 들고 줄자 드는 등 중무장은 하지 말고, 통학길에 점심길에 몸 가볍게, 그러나 눈은 진지하게 배울 것, 안 배울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 절대로 자는 쓰지 말고 사진만 찍어대는 짓도 하지 마라. 이 간단한 쪽지 문제로부터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무엇보다 일상의 건축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깨달음, 내 앞에 있는 건물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제 길을 걷다가도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다. 저 건물은 왜 저렇게 서 있는 걸까? 왜 창은 저렇게 나 있고, 그동안 너무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외관만 보며 건물을 지나쳤던 내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만드는 그런 생각 없는 공간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 한 학생의 소감은 보기의 진정한 뜻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사실 건축 보기에 가장 좋은 눈은 일상의 눈이다. 즉, 그 건축을 매일 접하고 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관광의 눈, 견학의 눈에는 특이한 것을 찾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십상이고, 일상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건축을 잘 보자면 평소 쓰이는 모습 그대로 접해보는 것이 최상이다. 주택이라면 사는 모습, 종교 건축이라면 의식이 치러지는 모습, 전시공간이라면 관람 모습, 상업공간이라면 사람들이 가득 차서 활발한 모습, 공항이나 역사 같은 교통건축이라면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눈으로 보는 모습 등, 이런 일상 체험이 없이는 그 건물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일상의 눈을 견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나 유명한 건축물을 볼 때는 판단력이 더욱 흐려지기 쉽다. 유명세에 밀려서다. 건축물 자체가 유명한 경우도 있고 건축가가 유명한 경우도 있다. 형태, 역사, 크기, 화려함이 우리 눈을 현혹시킨다. 잡지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영화에 등장하는 등 이른바 광고 시대의 후광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은 속칭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을 지레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체적 눈에 자신감을 갖자. 유명한 건축물 역시 그 건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하다. 쓸 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필요하면 용도가 바뀌고 모습마저 바뀔 수도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다. 일상의 눈으로 건축물을 보는 역량, 담담한 눈으로 건축물을 보는 역량이 건축을 잘 보는 눈의 기본이다. 유명세에 주눅들지 않기란 쉽고도 어렵다. 가장 쉬운 방식은 그 명성을 모르고 보는 것이다. 나는 서울 강남 삼성로에 들어선 원형 형태의 아이파크 타워를 처음 봤을 때 개발업체가 튀는 형태를 만들려고 어떤 광고업체의 디자인을 맡겼구나 했다. 나중에 그 외관을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 베를린 유대박물관에 그 탁월한 개념을 만들고 9.11 테러 현장 재건축 설계 경기에 당선되었던 그 건축가가 설계했단 말인가? 영국의 런던에 무척 유명한 건축가의 무척 유명한 건물이 있다. 노먼 포스터라는 탁월한 건축가가 설계한 마치 연꽃 봉우리처럼 봉긋하게 솟아오른 고층 건물이다. 그 형태가 특출해서 영화나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고 런던의 랜드마크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 이 건물의 본명을 제쳐두고 런던 사람들이 건물에 붙인 별명이 오이지이고 결국에는 거킨 빌딩으로 불리게 되었다. 총알 건물, 미사일 건물 등으로도 불리던 이 건물이 오이지 건물로 낙찰이 된 것은 아마도 초록색이 도는 유리창 외벽 때문일 텐데 사람들이 조롱하듯 부르던 이름이 결국 공식 이름으로 지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조롱하지 못할 법도 없거니와 조롱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법이다. 런던에 들렀다가 이 건물이 설계된 과정을 들었더니 설계 심의 과정에서 무려 5번이나 퇴짜를 먹었단다. 조밀하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도심에 또 하나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지라 시청도, 시민들도 걱정이 많아서 진통이 심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노먼 포스터도 무척 곤욕을 치른 모양이다. 이 스토리를 듣고 경자기까지 받은 건축가의 유명세에 주눅들지 않았던 런던 시민들이 영 존경스러웠고 곤욕을 치르면서도 공적인 시민 참여 과정에 끈기 있게 응한 건축가도 존경스러웠고 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의 형태에 감히 조롱을 보내던 시민들도 썩 괜찮아 보였다. 그 조롱을 농담처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으면서도 여전히 런던의 명소로 사랑하는 시민들의 소탈한 모습이 즐겁게 다가왔다. 나 역시 직업상 유명한 건물을 많이 보러 다닌다. 그런데 내 경험을 보자면 너무너무 유명한 건축물을 보고 하기란 어려운 듯하다. 미리 공부하고 보는 건축물을 보고 하기란 더욱 어렵다. 특히 오랜 건축이 아닌 새 건축. 건축가의 이름이 알려지고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진 건축물을 보고는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만큼 선입견과 높은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리라. 오히려 사전에 사진만 보고 비판적이었던 건물이 실제 방문에서는 훨씬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내 경험을 보면 조형 지향적 건축물, 즉
형태가 강한 건물은 실제로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그 조형성이 사진에 너무도 근사하게 잡혀 있는 반면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한 형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건축 사진들을 계산된 순간에 계산된 시각으로 찍으니 말이다. 공간지향적인 건축물, 즉 공간이 서로 이어지며 구성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그 공간을 체험하고 내심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건축일수록 실제 보고 감동이 커지는 것은 또 왜 그럴까? 크기가 클수록 실제 건축 보기에서 비판적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 어떤 건축은 마음까지 다가오고 어떤 건축은 별로 다가오지 않을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좋아하는 건축 딱 하나만 꼽는다면이다. 세상에 어떻게 딱 하나만 꼽을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나름 의미도 있는 질문이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주 부석사, 다른 나라에서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을 꼽곤 한다. 부석사는 아주 오래전 제대로 건축을 공부하기 전에 갔었는데 여전히 생생하다. 부석사 가는 길만 떠올려도 나는 가슴이 설렌다. 부석사 가는 길은 참 길다. 차로 가면 굽이굽이 서서히 산속으로 올라가야 한다. 아마 그 길 자체가 가슴을 부풀게 만든다. 부석사 오르는 길은 발이 즐겁고 또 눈이 즐겁다. 사과나무의 향이 피어오를 때는 코마저 즐겁다. 그러다 부석사 바로 앞에 서면 그 여러 단에 보이는 광경에서 오래된 시간의 소리가 들린다. 안양로가 가볍게 땅에 살짝 발을 내디딘 모습은 마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처자들처럼 아름답다. 부석사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은 무량수전이지만 만약 안양루가 무량수전 앞에 없다면 부석사가 부석사일 수 있을까? 안양루 밑에 좁고 급한 계단을 올라 무량수전 앞에 마당에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세상을 잊는다. 황홀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자락. 마치 푸르른 구름 위에 올라선 느낌이다. 불국이란 이렇게 깨달음의 나라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로마의 판테온은 건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의 호기심을 끌었던 건축물이다. 2000년 전에 그 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가? 도대체 왜 평면의 지름과 높이를 똑같이 43.3m로 맞춰 정확한 굴을 만들었을까? 어찌 그리 단순한 형태를 만들었을까? 이 건물을 재건축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었던 걸까? 돔 한가운데 뚫린 9m 구멍의 이름은 눈이다. 창 하나도 없는 이 큰 공간에 판테온의 눈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이 판테온 공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데 이 장면을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너무도 매혹적이다. 업무차 들렸던 로마에서 딱 1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찾은 유일한 건축물이 바로 판테온이었다. 교통체증에 시간은 가고 결국 택시에서 뛰어내려 골목길을 돌고 돌아 문 닫기 5분 전에야 판테온에 들어갔다. 그 짧은 시간의 감동은 강렬했다. 원형의 단순한 힘은 나를 사로잡았다. 과연 판테온은 만신전이라는 원뜻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신이 깃든 것 같은 공간이었다. 밖에서 보면 허름한 콘크리트 뭉텅이에 불과해 보이는데 그 안에 이런 세계가? 판테온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숨을 죽인다. 부석사와 판테온. 나는 인간이 이런 공간을 상상해내고 실현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다. 부석사는 어떻게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을 만들면서도 자연과의 합의를 이루면서 더 큰 세계를 만드는 걸까? 판테온은 어떻게 원형 중의 원형을 만듦으로써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을까?
사실 건축물을 직접 체험할 때까지 최종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사진과 영상으로 보아도 실제 체험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달라야 또 정상이다. 사진이나 영화 속에서는 특정한 순간과 특정한 장면이 포착되지만 우리 인간이 실제 건축에서 체험하는 것은 시각뿐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통해서이고 또 인간의 눈은 카메라의 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안동의 병산서원과 미국 산 호세에 있는 솔크 연구소를 들어보자. 병산서원은 지금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지만 인근의 도산서원의 명성에 비해서는 뒤늦게 알려졌다. 오히려 주로 건축가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고 건축가들 사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우리 건축가들이 워크숍 등을 열면서 외국 건축가들을 자주 대동했는데 그들도 병산서원에 반하곤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솔크 연구소는 일종의 건축 순례지와 같은 명성을 갖고 있다. 이를 설계한 건축가 루이스 칸은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것도 아니고 살아생전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건축가의 건축가로 불릴 정도다. 후학들이 끊임없이 영감을 찾으려 드는 선배인 것이다. 솔크 연구소를 다녀온 건축 후학들은 하나같이 찬탄과 감동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런데 나름 건축에 관심이 높은 의학도 친구 하나가 우연한 기회에 솔크 연구소를 다녀오더니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건축가들은 참 이상도 하지. 그 연구소가 도대체 왜 좋다는 거니? 참 솔직한 질문인데 내가 가보기 전까지는 바로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병산서원과 솔크 연구소를 꽤 뒤늦게야 찾아봤다. 안동에 자주 들러도 병산서원은 빠뜨리곤 했는데 한 번은 아예 작정을 하고 찾아봤다. 솔크 연구소는 내 생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들를 수 있었다. 직접 체험해 보니 역시 병산서원이나 솔크 연구소를 건축가들이 왜 그리 좋아하는지 절절하게 알 수 있었다. 몇 가지 특징을 꼽아보자. 첫째는 단순함이다. 형태의 단순함, 구성의 단순함, 기하학적인 단순함, 재료의 단순함 등 극도로 절제된 단순성이 인상적이다. 둘째는 개념의 혁신이다. 병산서원은 당시의 서원 건축과 다른 전범을 제시했고 솔크 연구소는 근본적으로 연구소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제시했다. 이런 혁신은 건축가들을 감동시킨다. 셋째는 자연과의 의미 있는 관계 맺기 방식이다. 병산서원이 그 앞을 흐르는 낙동강과 푸른 병풍과 같은 병산과의 관계없이 성립되지 못하고 솔크 연구소는 태평양의 망망대해와의 관계없이는 결코 성립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두 건축에서 체험의 강렬한 단순함을 느낄 수 있다. 병산서원의 체험은 서원 초입의 만대루 밑으로 들어가 미음자 모양의 중정에 만대루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만들어주는 간결한 힘에 끌리다가 드디어 만대루에 올라 병산 자락과 낙동강 자락의 푸른 물과 새하얀 모래밭을 바라볼 때 정점에 달한다. 만대루는 강연이 열리는 학습 공간인데 이 단순하고도 힘찬 공간에 앉아 고요한 시간을 보내봐야 병산서원의 진수를 알 수 있다. 솔크 연구소의 느낌은 한마디로 정적이다. 태평양을 향한 기다란 중정과 고요하게 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기다랗게 따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갑자기 거대한 바다가 나타난다. 고요함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움이다. 전혀 거기에 바다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는 바다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나는 병산서원과 솔크 연구소를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 체험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체험을 하고 나니
비로소 다른 느낌에 대해서도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병산서원과 솔크 연구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여느 사람들이 느끼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아마도 건축가의 건축이라 할 만한 특징이 그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다. 건축은 가장 일상적인 대상이지만 건축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는 건축인들에게조차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건축을 만나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쓰는 사람으로서, 그 건축들이 모인 도시의 한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만나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자. 그저 건축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심 없이, 특정한 목적 없이 온 몸을 맡기고 건축 공간을 느껴보는 것이다. 나는 건축과의 첫 만남에서는 되도록 사전 지식 없이, 특히 계획과 설계에 대한 지식 없이 보고자 노력한다. 물론 학교에서 배웠거나 책이나 잡지 또는 얻어들은 지식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으나 되도록 마음과 눈을 비우려 한다. 우선 그 건축을 느끼고 싶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다만 첫 만남 후에는 나는 꽤 리서치를 한다. 예전에 지나쳤던 책도 다시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뒷이야기도 뒤진다. 여행 전보다 오히려 여행 후가 더 바쁘다.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제는 더 철저하게 알고 싶어서이다. 나름대로 이슈를 만들기도 한다. 배울 점이 어떤 것이냐, 찾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생각이 마음을 바쁘게 한다. 건축을 보며 마음과 머리와 눈을 비우고 느끼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비워야 채울 수 있지 않은가. 건축이 주는 느낌에 빠져보자.